자, 이어서 2부입니다. 예. 자, 2부는 오늘 저희 동영상 제목에 써 있겠지만 바로 저희가 참 배울 게 많은 분이 오십니다. 예. 이분한테는 지식도 배우지만 패션도 배우고, 아이고, 그렇죠. 센스도 배우고. 맞아요.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주말에 제부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부도. 서해. 예, 네.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이게 지나가다가 무슨 글램핑장이 있어요. 네. 아 근데 요즘에 글램핑장이 완전히 그냥 너무 호텔스럽게 잘 해놨더라고 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서도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글램핑이나 네. 캠핑 같은 거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제가 박상준 이사님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왜 박상준 이사를 보고 글램핑 생각이 갑자기 그런 들었는지 생각이 드네. 예. 만나보죠. 예. 자, 박상준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준비하시라고 제가 시간 좀 끌었습니다. 예, 예. 저 정장을 입고 패셔너블한 정장을 입고 글램핑을 가십니까? 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뭔가 까만색에 네. 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뭐 그 회사 갔다 왔습니다. 회사. 검은색으로 다 입으면은 예. 뭐 상가집까지 오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블랙도 다 같은 블랙이 아니라고 이 블랙은 그 블랙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참 오늘도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저거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네 나중에. 자, 오늘 박상준 이사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4년은 선거의 해. 네네. 사실 그래서 좀 불안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선거 내년에 많은 이제 주요국들의 선거가 조금 정해져 있는데 네. 선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하죠. 또 이번 그 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시작됐죠. 시작됐는데 이제 정상들은 아마 이제 14일부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선거의 전초전 같은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게 이거 성사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시계열을 조금 돌려보면은 한 3, 4주 전부터 해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계속 나왔어요. 만난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약간 침묵을 지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상으로 지금 물밑 작업이 뭔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만난다고 하면 정상이 가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언제 간다 이런 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로 만나는 거냐, 물밑 작업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 성사되면서 지금 좀 기대감이 있죠. 시진핑 주석이 1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방문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좀 길기도 하고요. 네. 아마 15일 날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는 것은 물밑 작업이 이제 뭐 얘기가 됐다는 거겠죠. 거기 가서 무슨 뭐 끝장 토론 이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얘기된 거를 이제 허허 웃으면서 이제 뭐 차도 한잔 하고 뭐 사인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둘이 만나서 악수하는데 어떤 포즈로 악수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공동 성명 할 거냐. 공동 성명 할 거냐. 팔꿈치를 만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봐야 되죠. 이제. 그 어색한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이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국채 매입이라든지 국채 수준이 매입 수준 완전 떨어졌으니까 국채 매입 이런 거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중국에서는 제재 가능성이 나올 텐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제 뭐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일정만 안 나왔을 뿐 그 가운데 굉장히 제스처를 많이 보냈거든요. 뭐 옐런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기후 특사도 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QPRQP 있잖아요. 이제 중국 외국인 적격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쿼터 받아가지고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거. 지금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활용하시는 스타커넥트라고 후성강통 이거 전에 이제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땐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쿼터를 받아서 투자하는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이게 QPRQP 제도는 굉장히 오래됐고 쭉 남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쿼터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좀 완화돼서 등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바뀌기는 했는데 오늘 나온 것들은 이제 요거를 허가도 이제 은행 그 이제 수탁은행 있잖아요. 수탁원에서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단소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QPRQP의 문제가 뭐냐면 요게 이제 뭐 채권 시장 CIBM까지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금의 입출입이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는 거 쿼타 받아서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근데 나간다고? 예. 그러면 세무조사 받아야지. 그런 것들 다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게 그때부터 너무하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지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매번 입출익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등록할 때 한 번으로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외국 투자 지금 최근에 이제 FDI라고 하잖아요. 외국 직접 투자가 거의 2004년 수준인가? 거의 최하 2014년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을 반증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완화 정책들 사실 QPRP가 지금 뭐 완화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와 이제 완화했으니까 투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제스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만남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뭐 대중국 투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정확한 방문 일정 디테일한 거 안 나왔어도 계속 보냈던 것들 중에 또 오늘 나온 게 관영 신화통신에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인데 뭐 제프리 삭스라고 계시는데 이분을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 우리가 두 강대국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거 제재 같은 거 이런 제재 같은 거 해가지고 소용이 있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를 하고 좀 이렇게 해야 우리의 번영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여서 사실은 중국도 조금 적극적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에 만남 이후에 어떤 이제 증시의 변화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런 만남들 자체가 지금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둘의 수요가 굉장히 맞아 떨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CNN이었었나요? 거기에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정도가 나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49%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이거 지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버지니아 주에 선거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데 요번에 걸려 있었던 게 상원 40석, 하원 100석인데 표를 한번 보시면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버지니아가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이 우세했었는데 2008년 이후로 4차례가 대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제 그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 돌아선 것 같지만 최근 2021년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거의 반반씩 가져가서 퍼플 스테이트로 분류가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브랜드는 문제 없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였네.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게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떨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오히려 수혜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화당 내에서 여기는 전통적인 공화당이었기도 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져버리니까 이거 위험하다. 우리도 지금 결집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대적할 만한 사람 누구냐? 또 트럼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몰려버리는. 오늘 제가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트럼프 그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자진 사퇴했거든요. 자진 사퇴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 파란색이 과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대선 때 민주당이 가져간 주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6개 주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했더니 과거에는 민주당이 다 뽑았는데 거기에 5개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두 국가 모두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 적극적으로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그런 것들 계속 끌어내려고 할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재 완화를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그 우회하는 그 어떤 중국 전용 칩, 전용 칩을 계속 냈잖아요. 이게 사실 중간에서 승자가 어찌 보면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 좀 있다니까요. 중국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자가 엔비디아 같다고요? 네, 중간에.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제재를 하려고 했더니 엔비디아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칩을 계속 저성능이지만 그래도 AI용 칩을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과거에 있던 것들 리셀가만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한테 멱살을 잡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 뭐 이런 느낌처럼 계속 저사양으로 줘도 어쩔 수 없이 사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재 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번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작년에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뭐 두 정상이 만나서 좋게 끝난 것처럼 했고요. 네. 11월, 12월 달에도 중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고요. 뭐 3월 달에 리오프닝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괜찮아졌었는데 2월 달에 뭐 풍선 이제 정찰 풍선 사건 그렇죠. 터지면서 네. 다시 냉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만남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증시를 누르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의 판을 보게 되면 셔다운이라는 것을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강한 카드로 내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계속 그렇죠. 예, 뭔가 옥죄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지금 뭐 새로 이제 공화당의 이제 하원 의장이 나와버렸으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좀 불안이 있어요. 근데 예.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무디스에서 이제 그 전망 하향 조정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미 일종의 이제 경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최악의 연장을 상황까지는 하든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또 하면 이거는 분위기가 안 돼.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또 그런 짓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 한참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진짜 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만큼 외국인들이 중국을 다 이탈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좀 투자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이번 건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네.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좀 대만 선거로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1월 같은데. 13일인가요? 1월 14일, 13, 1월 14일 그 양 네. 둘 중에 하루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 폭스콘이 중국에서 좀 때려맞고 있잖아요. 세무조사 갑자기 하면서 네. 그 두 가지 정도 원인을 보고 있는데 이제 뭐 탈중국이죠. 결국에는 가장 큰 그림에서는 자꾸 이제 탈중국 하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래 베트남이랑 인도 쪽으로 자꾸 이제 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만 대선 때문에 이렇게 좀 한다라는 게 이제 큰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주가 영향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지금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애플까지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 와중이었는데 오늘은 또 그 인공위성을 쐈어요. 폭스콘에서 스페이스 X를 네. 통해 가지고 그죠. 이제 저게도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세금이라든지 벌금 같은 거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하면 사실 외국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 탈중국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지금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진짜로 이제 세금까지 부과한다, 뭐 벌금까지 부과한다 이러면 진짜 탈중국을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 결정이 나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처음에 때렸던 이유가 그 타이밍 그 폭스콘 회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무슨 뭐 권력의 어떤 그 욕심이 좀 있는지 과거에도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국민당에서 지명을 안 해줬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도 한다고 했는데 또 지명 안 해주니까 이럴 거면 나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현재 대만에 지지하고 있는 당은 국민당이에요. 그게 네.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국공내전 때 국민당하고 공산당이랑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은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변화가 됐겠죠. 뭐 이제 저기 팔레스타인의 파타처럼 현 여당이 민진당인 거죠? 그 여당은 민진당이죠. 현 여당은 네. 민진당인 거고 국민당은 국민당? 야당 1당이죠. 야당 네, 1당. 가장 큰. 근데 이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4파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위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진당 네. 라이브 총통 지금 네. 그분이 지지율이 한 34% 정도 돼요. 그리고 2위가 민중당인데 민중당이 한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5% 23%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국민당이 한 16% 그리고 이제 뭐 그 고타이밍 정도인데 이게 2일까지 11월 2일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서명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29만 뭐 한 300명 정도 모자라는 뭐 이 정도로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일 이제 뭐 결론을 내주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지지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위가 민진당인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게 친중이에요. 민진당만 반중이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친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뭐 삼김시대 이런 것처럼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당도 좀 지지율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한 명만 나갔으면 단일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도 이거 왜 이러지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세무조사 때리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까지도 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영향이 없고 내일 만약에 이제 뭐 출마를 오케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은 글쎄요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거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반중이 강경한 그런 쪽이 또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이제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우리가 저희 박상준 이사님은 이 방송을 약간 티타임 가지시지 예전에 저랑 티타임 몇 번 가졌거든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식사할 때 딱 요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그냥 이제 너무 재밌어. 다 친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하고 미국 선거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선거가 있어요? 내년 3월에 있습니다. 뭐 내년 3월? 저는 뭐 선거가 있는 곳인지도 몰랐는데 뭐 내년 3월에 있는데요. 뭐 푸틴 대통령이 음모론이 많잖아요. 건강 이상설.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보니까 저한테 이상한 무슨 찌라시 같은 게 하나 왔어요. 김정은이 죽었대. 그리고 하여튼 뭐 이상한 찌라시가. 그러니까 그런 거 뿌리는 저희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쯤에서 그 얼음 깨고 한번 수영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이번 달에 하여튼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출마하면 거의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거의 또 다시 독재 집권을 하는 거죠. 내년 3월에 러시아도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전이 조금 사실 잊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제 동맹국들이 거의 우크라이나에 올인하다시피 도와줬던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쪽으로도 좀 도와줘야 되고 지금 당장 가장 큰 미국이 지금 이거를 채권 찍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국가에 지원해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소강 상태인 것처럼 또 나오다가 갑자기 또 뭐 오늘은 시리아가 뭐 이제 미군 공격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내년에 또 강력한 이제 집권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 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주년 아니에요?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렇죠. 2022년 2월 달에 발발했습니다. 23년 2월. 그렇죠. 내년 2주년 되는 내년이면 2주년이 되는구나. 진짜 오래. 근데 진짜 이게 대선이라는 것 자체에 따라서 정책이 확 바뀌니까 2024년은 어찌 보면 엄청난 또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뭐 IRA부터 시작해서 뭐 건들 게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완전 폐지, 글쎄요. 폐지까지도 할래나 진짜. 대선 공약으로도 1순위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셰일가스 쪽은 무조건 밀어줄 것 같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반시아파 벨트 구축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또 밀어붙일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과거 기억이 좀 희미해서 그러는데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힐러리 후보랑 막 박빙일 때에 그때 시장이 흔들렸던가요? 아니면 견고하게 올랐던가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날, 네.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뒤에 이제 블룸버그 켜놓고 있는데, 당선돼가지고 막 그 자기 애기 막 졸려 막 이런데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이제 그 블룸버그니까 증시가 같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다 네. 떨어지고 있었어요. 맞아, 폭락했죠. 이거 뭐지? 너무나 증시는 솔직한 반응인데 이거 뭐지? 이랬는데 네. 그날 밤에 거짓말처럼 다 올랐죠. 네. 맞아. 그러면서 증시가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좋습니다. 내년 선거가 진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초호황기예요? 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쓰기는 했는데 그래도 근데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진짜 좋아요. 요번에 D.R. 홀튼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D.R. 홀튼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주택 건설 기업이잖아요. 근데 D.R. 홀튼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역에서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매출도 한 4% 정도 올랐고요. 이제 EPS, 순이익 다 올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거 조정하면서 그런 데에서 조금 떨어진 거여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거 다 올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전망치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망이 좋겠나 하는데 이번에 전망까지도 잘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면서 지금 은행에 대해서도 그거를 다 보고 있는데,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좋아지겠죠. 초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좋아지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거를 금리를 언제까지 끌어올렸을 때 예대 마진이 계속 좋을 거냐, 이거는 보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진짜 대출 올랐어도 어떻게 집 사야지 뭐 그냥 막 이러고 뭐 그냥 받아서 하다가 이거 진짜 사야지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 금리는 내가 안 되지. 고객들이 이런 그 마지노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번에 은행들 실적이 또 잘 나왔거든요. 지금 주택 시장도 약간 그런 쪽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인상이 멈춰주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도 버틸만 하다라는 거고, 수요라든지 이런 게 반증해 준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되게 절대치에 좀 이렇게 좀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7%다. 내지는 모기지 금리가 8%다. 이거는 뭐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정금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인데, 사실 여기서 뭐 지금 8% 거의 갔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2번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안 꺾이고 8% 넘어간다. 그럼 8% 다 마지노선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지노선이 정확히 8이다, 9이다 이걸 보긴 힘들잖아요.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이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지만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만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 수준에서 계속 좀 버텨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D.R. 홀튼이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리를 많이 길게 올릴 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올리면 주택시장 영향받으니까 이게 주가가 5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100% 이상 쭉 올라왔거든요.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작년 하반기도 계속 금리 인상기였었는데 그러면 이거 왜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지금 6개월 차트인데 최근에 이제 8월부터 해서 주가 떨어졌잖아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최근 증시가 계속 변동이 심했던 게 국채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너무 변동하면서였잖아요.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도 팍팍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동은 없고 주택 판매에 대해서도 변동은 없는데 단 하나 국채금리의 변동, 시장금리의 변동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장금리가 안정되고 최근에 실적 잘 나오니까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거의 8% 정도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면은 더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가격을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잠깐 조정을 2022년도에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수준 이상으로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펜딩 홈 세일즈라고 하는 건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뭐 이제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내일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잔금 칠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에 붕 떠 있는 집이 이제 펜딩 홈 세일즈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많아진다는 것은 계약 한기 집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인데 앞에 쭉 보시면 2022년 10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씩 막 꺾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년 동기랑 비교한 거니까 지난해 10월에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신규 계약이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재고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보시면 이게 미국 주택 판매 매출 이제 추인데요. 이 검은색이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 하면 주택이랑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가 있을 텐데 상업용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다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래서 망한다, 뭐 저것 때문에 부동산 위기 터진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택 쪽은 완전히 상반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조금 우리가 시계열을 돌려서 돌아가 보면 팬데믹 때문이죠. 결국에 이제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를 쫙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일하는 사람들도 재택근무 너무 좋은데 이거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9시에 일어나서 다 바로 앉아가지고 커피 하나 내리고 딱 근무하고,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 보니까 뭐야, 성과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데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이거 그래도 좀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미국인이나 한국인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출근해야지 이러니까 이거 출근하라고요? 이거 지금 대화를 안 한 지가 내가 지금 2달인데 저기 존 상사님 어떻게 만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만두고 딴 데 갈 데가 없으면 가야죠. 출근해야죠. 근데 딴 데 갈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자리 많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근하라고 그럼 죄송한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재택근무하는 데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지금까지도 좀 미국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그러면은 부동산 지금 우리 직장 차례 없애고 그냥 다 재택근무하자,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주택이 오히려, 우리도 이제 예전에 팬데믹 때 보면 집에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인테리어하고 막 가구 시키면 6개월 뒤에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부동산처럼 우리 사무실처럼 좀 꾸며야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집도 옮기고 큰 데로 옮기고 막 이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할 걸 아니까 재택근무를. 그러면서 이제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떨어지는데, 이게 과거에를 보면요, 기존 주택 판매랑 신규 주택 판매는 뭐 갭은 좀 있겠지만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 주택 시장이 좋으면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다 좋은 거지 뭐 반대로 가진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빨간색으로 친 데를 보면은 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신규 주택 판매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새 집만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리 때문에. 뭐냐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거의 제로 금리 시대에, 미국은 이제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로 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지금 7% 막 이러는데 자기는 거의 1, 2% 막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집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6%의 갭,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뭐 한 3%, 4% 올라올 때는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도 나는 갈아타야지, 새 집으로 가야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집값이 뭐 한 3억 올랐다고 하면은 6% 감당하고 해? 근데 6%는 30년 동안 내야 되는데 못하지. 그냥 이제 기존 주택에 교체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금리 차가 너무 심하니까 안 갈아타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주택으로 수요가 더 몰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 주택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매물이 그러니까 없겠네요. 올해 초인가 뭐 이제 올해 2분기였나 그때 이제 CNBC에서 나온 뉴스가 기존 주택 판매도 이제 매달 발표하잖아요. 딱 발표했는데 확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그리고 주택 시장 드디어 안 좋아지나 이랬는데 팔 집이 없다. 그때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딱 그 수준에 와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만약에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뭐 신규 주택이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미국이 인구가 뭐 3억이 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이민 유입 현황 및 예상치 표인데 빨간색이 예상치거든요. 인구가 이민 유입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요 그래프 요거 이제 그 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라인 이 선은 뭐냐면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민을 많이 가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민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이것도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생은 안 되고 이민을 와야 되고 그게 어느 순간 끊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2060년까지 가도 한 17% 정도 로 봐요. 그러니까 인구의 구조가 워낙 이제 좋아졌으니까 거기에서 자생으로 해서 뭐 자식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북미 지역하고의 아시아 지역 이것도 연구해볼 문제인데 아시아는 애 한 명 낳고 힘들잖아요. 근데 북미는 이상하게 기본 2명이에요. 한 명은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미의 열정. 네, 뭐 남미의 열정. 북미, 캐나다나 미국. 그러니까 남미 이민자들의 열정. 그런 건가? 기본적으로 2-3명 다 있잖아요. 그렇지. 뭐 이게 뭐 한 명 있고 막 이런 데를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쪽 분들은 그쪽 선생님들은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민하는 사람들의 층도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민 그냥 생각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캐나다 그리고 미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캐나다로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캐나다 이민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자녀 교육이나 은퇴하고 이제 골프나 좀 치려고 가서 무슨 또 일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젊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도 한 명 이제 뭐 이민 준비하고 있는데 젊은 층이에요.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양질의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대학원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월가 취직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하는 사람들이 생산 인구가 자꾸 미국에는 들어오니까 그런 수혜도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 들어와서 당연히 집을 찾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구 같은 구조도 미국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떨어진다면 더 좋겠지만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주택 시장이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디알홀트는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요즘에 만약에 신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물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신혼부부들이나 젊은층들.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만약에 고정금리로 이게 바뀌면 지금에 있는 이 몰기지 금리가.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정말 내가 선뜻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하겠죠. 리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있군요. 또 그런 수요가. 그리고 막 이거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지금 시기를 잘못 타가지고 내가 지금 7%로 30년을 내야 된다. 이거 억울하네. 1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막 16억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미국 주택 시장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거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거래 절벽인 줄 알았는데. 기존 주택에 거래가 없으니까 신규 주택을 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구 구조자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좀 호황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에는 사실 또 이런 얘기는 좀 안 먹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재택근무 자체를 좀 하지 않고 또 아파트잖아요. 이거 미국은 사실 아파트보다는 그 단독주택. 그렇죠. 저도 그런 데 살고 싶네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것도 저 박상주 이사님의 주특기 나오셨네 또. 이것도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주특기. 최대한 빨리 아가미 호흡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공유를 한국에서 끝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광고형 모델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로 나오고 있는 게 광고 모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광고 모델 가입자가 1,500만 명이 됐다. 이게 이제 지난 5월에만 해도 500만 명이었으니까 6개월 만에 3배가 된 건데 지금 요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계속 광고 모델을 그냥 보세요. 이제 거의 이제 몰아넣고 있는 건데 이게 광고주들이랑 결국에는 그 어떤 내고를 할 때 내가 광고 시청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고 모델려고 계속 시청자가 가는 것들이 좋은 건데요. 이제 지금 넷플릭스는 광고 수익이 뭐 지금 전체의 한 10% 정도가 안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꼽은 거는 광고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 좀 말씀드릴 게 그 헐리우드 파업이 끝났습니다. 네. 헐리우드의 이제 그 배우 파업이 끝났는데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배우 파업이랑 작가 파업이랑 같이 동시에 일어난 거는 1960년대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럼 1960년대로 쫙 돌아가 보면 그때 왜 두 개 동시 파업이 일어났었느냐? 여기 그 전에는 뭐 이제 극장 가서 이제 연극 보고 막 이러던 시대에서 TV가 생기고 어떤 극장이 생기고 전통적인 미디어가 생기는 그 변곡점에서 두 집단의 파업이 같이 일어난 거거든요. 파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속된 말로 내 밥그릇을 누가 건드리면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랑 작가랑 배우가 동시에 밥그릇에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와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파업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인데 지금 이 두 집단이 왜 동시에 파업을 일어났느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인 미디어가 1960년대 이후로 쭉 주도권을 갖고 오다가 최근에는 그게 OTT랑 AI 쪽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때 이제 근데 재밌는 게 그때 1960년대 배우 파업을 이끌었던 게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레이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서 저희가 이제 OTT가 향후에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변곡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OTT 내에서는 당연히 넷플릭스가 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게 워너브라더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그 광고 모델이 광고료가 12% 정도 광고 수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워너브라더스도 CNN이랑 이런 데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광고가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광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블 광고가 그렇죠. 케이블 광고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뭐 그냥 그랬고요. EPS 잘 나왔고 근데 무엇보다 집중했던 건 구독자인데 구독자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즈니도 지금 광고 매출 ABC라든지 TV 케이블 업체들 있잖아요. 네. 광고 매출 감소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스트리밍 부분이 좋았거든요. 네.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 가입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입자당 이제 구독자당 수익 그거가 이제 미국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글로벌도 증가했는데 네. 그럼 증가를 이거 왜 어떻게 증가했어요? 했더니 가격 올려가지고가 일단 큰데 네. 두 번째 미국은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광고 수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광고 수익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광고 아까 줄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미디어는 광고 수익이 줄었고요. OTT 광고 수익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결국에 과거에는 미디어 이제 전 매스 마켓에 이제 뭐 슈퍼볼에서 막 광고하고 막 이런 것들 매스에다가 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내가 광고주라고 해도 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겟팅 할 수 있는 광고가 더 끌리는 거예요. 놓고 보는 사람한테 무슨 광고 이런 게 딱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야 그 사람이 클릭해서 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실적에서 보면은 그 SNS 기업들 뭐 메타, 뭐 구글, 아마존 다 온라인 광고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광고 시장 그 OTT 이런 시장의 완전 변화의 중심에서 광고까지도 이제 변해가는 이런 것들이 요번 실적에서 조금 지켜볼 만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근데 티셔츠 한번 눌렀다가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티셔츠 회사 다 봤어. 계속 티셔츠 회사가 한 번 눌렀다가. 그러니까. 근데 디즈니만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 디즈니가 하여튼 요번에 바닥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아직까지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ESPN 디지털 전환이 생각보다 잘 돼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형 모델도 확대하면서 수익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오는 컨텐츠 그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기존의 이제 그 구독자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을 만큼. 아니 그리고 주가가 역사상 저점이잖아 사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봐도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그 더 마블스 성과 안 좋던데요. 네, 봤는데 저는 기대치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가지고 기대치가 없으니까 좀 저는 사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그냥 전 박상준 이사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요? 예, 워낙 그쪽에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디즈니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블을 좀 살려주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디즈니 괜찮죠?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감이 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그 분야는 전문가. 맞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잘하시죠. 다른 것도 엄청 잘하시죠. 근데 이 분야에서는 정말 개인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컨텐츠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재밌는 선거에서부터 미국 주택 시장 그리고 OTT까지. OTT에 대해서도 뭐 산업의 변화를 많이 캐치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네. 오늘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은 처음 재밌어요. 봤어요. 60년대 TV가 생기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엔 진짜 이거 아마 특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 박상준 이사님은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